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소식을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1 개혁, 그러니까 과거의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대응까지 개혁 과제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역사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를 두 분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성민 민정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지난 5월 이후에 11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관련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국정 브리핑은 이제 40여 분 했지만 기자들과는 한 80분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자, 강성만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그 윤석열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도 대통령도 굉장히 그 개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을 하겠다, 소신이다,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하겠다, 이런 걸 단호하게 국민 앞에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이 좀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봐요. 사실 이 개혁이라는 원칙을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이 과정이 조금 이제 피로하고 답답하고 또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어서 이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언급하신 개혁을 잘 완수해 내신다면은 훗날 역사적인 평가는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은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통해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년에 뭐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달리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답게 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기대했던 건 어떤 반성과 성찰 또는 전향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많이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대통령이 가져왔던 그런 불통과 오만, 독선의 이미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본인만 어떤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제대로 잡혀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의료 대란 이런 것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치면 안 된다, 다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그 위기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병원에 가봐라, 비상의료 체계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많은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또는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제때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이 약간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얘기까지 하셨는데 대통령 말씀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의료개혁 문재인 정권 또 추진하다가 결국 손들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보고 잘못한다고 하면 또 손들라고 하면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의사들 주장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아주 부족한 편에 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 갈등 과정에서 국민들이 병원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니까 윤 대통령 또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과제예요. 다만 한꺼번에 2,000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2,000명 증원 발표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500명 정도에서 절충이 되고 있잖아요. 후퇴하고 양보된 거 아닙니까? 더구나 2025년 입시철이 지금 코앞인데 이제 와서 또 여기서 뭐 윤 대통령 보고 백지화해라?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계가 이걸 수용을 하고 다만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더 지원하겠다 하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그 복지 2차관 경질 정도 이런 문제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수용하셔서 의료계하고 대화 물꼬도 좀 터주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먼저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를.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 차관 경질 정도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말씀 꺼내 주셨기에 네. 지금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갈등 상황인 게 맞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뭐 기자회견 중에 사이가 안 좋고 다시는 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아주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면 근데 그 말에도 저는 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뭐 여당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랑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런 말씀은 또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를 좀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하시려고 했다 그것도 취소를 했고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떤 의료 개혁에 대한 뭐 반기를 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를 넘어서 거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좀 결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용산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고 쐐기를 박았고 어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절충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떤 제안들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의 자존심을 세울 때보다는 이 국민들의 불안과 생명과 안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이런 그 갈등 상황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뭐 꼭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YS와 이해창 관계도 그렇고 노무현, 정동영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관계도 그렇고 결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이 그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대통령의 임기가 34개월, 35개월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당 대표가 뭐 차기의 강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인 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나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이 자기 좀 정치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오버하는 것을 과연 이게 과연 어떻게 비치겠는가 정부 여당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래요. 뭐 의대 정원 유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언론에 흘릴 것이 아니라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높게 논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고위당정 회의 가서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언론에 흘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대통령이 좀 저는 화가 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님도 이제 정치 경험은 짧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앞으로는 잘 보완이 돼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물밑에서 많은 것을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는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그래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는 대표가 딱 되는 순간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안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건 사실 어떤 용산에서 지키고 싶었던 성역 같은 거였을 거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할 때부터 뭐 그
전부터도 그렇고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선은 현재의 권력이 아니라 미래의 권력에 닿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 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침몰해가는 배에 계속 이제 올라타 있을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새로운 배로 갈아탈 때다. 이제 본인이 차별화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어떤 정치 도전의 명분, 대선 도전의 명분 이런 것들이 더 쌓일 것이고 정치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아마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할 거다. 근데 그 조급함이 본인의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탄에 가까운 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특검 여러 이제 탄핵안 이거 내놓으면서 용산과 특히 이제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도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없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정치라는 게 여야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실종되고 없어요. 그냥 그 마주보는 두 전차가 싸우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뭐 죽어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참 잘못됐다 저는 정치가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 뭐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응?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만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여야가 국회에서 협치도 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만 있는데 대통령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저도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저도 이런 대통령 처음 보고 저도 이런 영부인 처음 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게 약간 민주당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민주당 탓,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하실 건가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 쓴소리를 좀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태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거의 뭐 정치적으로 입틀막 시킬 기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떤 대통령의 정책적인 기조와 맞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그건 그거대로 존중을 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상권 분립의 국가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해오셨던 걸 보면 거부권을 이렇게 단시간 안에 여러 번 사용하신 대통령이 역대 있었나.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 전국이 경색되고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협상의 틈을 주지 않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회도 특히 여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약간 국회를 스스로 식물국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대 국회 때 어떤 그 특검법 때문에 상임위 마지막에 다 보이콧하고 이러면서 폐기됐던 민생법안들 그리고 어떤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민주당 안은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법안들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그 간호법이 대표적이죠. 간호법 통과 이미 사실 21대 국회 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물론 정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정쟁용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안 했다가 결국에 대통령이 의료개혁 전면으로 꺼내들면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간호법 통과의 필요성이 오히려 절실해지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그 거부권의 어떤 명분이나 논리는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남용하는 거부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실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제3자 특검을 이제 발의를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요 부분은 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의 이제 명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크게 이게 갈등의 소지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문제가
대통령은 이 특검법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또 수사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종결을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확고한 그런 법률가로서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이렇게 이제 자기 공약처럼 해놓는 바람에 이 불씨가 또 이게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윤한 갈등이 조금 비춰지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 요구한 거 다 들어주겠다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으로서도 좀 불쾌하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도 대통령 뜻을 잘 아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석 검사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런 국회 처음 본다 하는 부분에 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좀 아쉬운 결과죠. 그러니까 어떤 검찰이라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오랫동안 자리해 왔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지적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검사 탄핵이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 논거와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 이제 뭐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더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의 그냥 만찬을 연기를 했잖아요. 뭐 추석 이후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추석 이후라고 하는 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날까요? 만나시겠죠. 어떻게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안 만나고 정치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좀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너랑 밥 먹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뭐 추석 지나면 바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제 4대 개혁에다가 이제 저출생 대책까지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개혁과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야당과도 꽉 막혀 있고, 또 더군다나 또 여당 대표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웨이 하시는 거죠. 거부권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 권력만을 가지고 이제 그냥 정치를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연금 개혁이라던가 뭐 아니면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하겠다고 했을 때 계속 근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나셨잖아요. 이제 총선 참패하고 나서야 사실은 제대로 만났던 거고, 그 전까지는 안 만나시면서 개혁까지만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게 되게 허황된 얘기다라고 지적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그 개혁과제의 달성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야와의 어떤 대화가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잘 되셔야 되는 위치에 특히나 놓여 있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랑은 사이가 멀어지니까 안 만나실 것 같고,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그 국정 브리핑에서도 거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절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국회 처음 본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이 오히려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길로 가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국회와 어떤 국회의 협조와 대화를 구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만나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또 지도부 함께 그 만찬 연기한 데 이어서 매년 참석하던 국민의힘 연찬회도 이제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대신에 사회수석비서관을 보내서 2006년 의대 증원은 이미 공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입시가 코앞인데 지금 와가지고 뭐
증원을 백지화한다든가 이 학부모하고 입시생들의 혼란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의대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당초 2,000명에서 1,500명 선으로 축소했고 또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의협에서는 무조건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지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사항은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내일 모레 지금 대학 입시인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 보고 이걸 백지화하라고 하면은 이건 통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박소민 최고위원.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문제는 큰 이제 고민거리가 될 텐데. 의대 증원 강력 추진에 우려하는 시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6년 정원은 이제 동결하자라는 그 안을 냈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무서워서 발을 빼면 근데 또 뭐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물러서지 않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중재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계속 쐐기를 박는 모양새 어떤 받아줄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대통령께서 허수아비 당대표로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좀 뒤로 물러설 명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출구 전략을 본인이 제시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정책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이 한동훈 대표를 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이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를 당내에서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본인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맞부딪히는 데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찬 연기 사실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3시간 전에 먼저 전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보다 빨리 연락을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내 안에서의 그 리더십 문제도 또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한 대표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가 사실은 이재명하고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하고의 지금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제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자기 위상을 세운다든가 아까 우리 박성민 의원 얘기처럼 자기 정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기가 아직도 2년 7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윤석열의 시간이지 대개 후계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남짓 남았을 때 등장하는 것이지 지금 등장해서 지금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다 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의료 대란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제 생각은 지금 제 친구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국민들이 사실 의사 늘어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또 나이 든 의사들 40대 이상의 의사들은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요. 젊은 의사들 40 이하의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이해관계하고 관련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응급 환자나 수술 환자가 굉장히 불편할 뿐이지 지금 대학병원이 환자가 줄면서 준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은 환자가 지금 30-4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대통령 보고 백지화만 하라고 한다면은 이런 야당의 주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봐서는 넌지시 한동훈 대표 생각이 옳다라고 숟가락 얹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야당도 대안을 내셔야죠. 저희 대안 냈습니다. 네. 아마 점진적으로 수 늘리자라고 수치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까 어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타협점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응급 환자나 수술 환자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순히 이제 어떤 본인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만 내세우면서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상황이 좀 위급하다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조사를 해서 1,500명 증원을 지금 된 게 아닙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게 많으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맹목적인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 대통령 생각도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이게 뭐 의대 증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워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정에서 자료 제출, 법원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냈던 그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들을 보면 뭐 거의 브리핑 자료나 그냥 사후 보도 자료 이런 것들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산출된 숫자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의사들의 행동도 저는 뭐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떤 그들의 행동에 명분을 제공하는 꼴로 지금 정부가 일 처리를 좀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근데 뭐 그건 뭐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에서 뭐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단축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에 응답하는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는 시점이다. 이건 분명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곧 회담이 열릴 텐데 여기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아마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의 편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두 분이 같은 배를 탈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고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지금 뭐 의제 조율이 뭐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극이 크다 이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혜병 특검은 무조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문제 무조건 논의하자. 그다음에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러니까 뭐 민생회복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뭐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것은 뭐 서로 시간만 아까울 것이다. 그래서 꼭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대표 회담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에 이재명 야당 대표는 뭐 이재명이 아니라 그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원했지 여당 대표하고 회담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격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 보고 뭐 바지 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가 직접 영수회담을 뭐 원하고 그렇던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이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뭐 얻을 게 없다 뭐 이러놓고 이 수용을 한 그 의도가 뭘까? 그건 저는 상당한 실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뭐가 실리냐? 바로 지금 박성민 의원 얘기하는 특검법이나 의정 갈등 이런 것을 의제로 올리는 게 실리라고 보는 거예요.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대표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해라. 다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을 이제 곤혹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의정 갈등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말이 맞다 이렇게 편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말 들어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임승차해가지고 공짜로 차를 같이 타고 교묘하게 윤한 갈등을 더 확대시켜 보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 말하자면 EJ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보이고 마치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같은 편처럼 보이는 효과. 어떤 언론에서는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근데 왜 회담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박성민 우리 위원 얘기하신 그런 자기 어떤 위상, 자존감,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다,
내가 이재명의 파트너다 뭐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난항인데 저는 이 의제 때문에 과연 이 회담이 끝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걱정도 조금 하는데요. 이 현 상황은 마치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보고 있는데 한국하고 북한이 손잡은 그런 모양새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보니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참 재미가 있는데 과연 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측은 그러니까 이제 최병 특검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의대 증원 문제 이런 이제 중요한 이슈를 논한다고 해도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럼 여기서 뭘 합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리더십으로 그런 걸 독자적으로 결정할 힘이 있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또 회담을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제가 하나 있는 게 여야 대표 공의 과제가 있는 게 어떤 그 국회에서의 극심한 그 대립과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하는 국면에 온 거죠. 왜냐하면 뭐 국회가 개원하고,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이제 국회 개원하고 사실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한 지 지금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어떤 평행선만을 달리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자부터 소상공인 뭐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는 챙기라는 민생은 안 챙기고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냐, 이런 지적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어떤 민생 정치를 위한 하나의 회복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 니즈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또 좀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뭐 이종섭 전 장관이라던가 또는 대통령이 직접 그 국방부 인사들과 통화한 정황들이 여러 차례 드러난 상황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을 지켜라, 이런 압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어떤 이슈를 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저 이제 반대만 하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여당의 압박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면에서 어떤 중요한 정치 현안들을 한동훈 대표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나의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노선을 명확히 해라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대답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요즘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길이죠, 뭐.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인사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인데, 윤 대통령은 이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독립관장,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도 이 인사 철회하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적절한 인사들이 너무 이 공직에 특히, 그리고 역사와 어떤 민족과 관련된 역사 연구를 하는 곳이나 역사 교육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독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계속 포진이 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개인의 역사관을 사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떤 국가의 공직에 임명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 부적절한 인사들 그리고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좀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거는 강 위원장님께서는 그 두 분의 발언이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이 될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결격이 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분들의 이제 생각인데 뭐 그 한두 분의 임명직 그 인사들이 뭐 생각이 조금 뭐 야당하고 다르다고 해서 국가가 굴러가는데 뭐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늘 인사는 또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심평 변호사께서 하신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첫 도지사가 됐을 때 도지사실에 가서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모셔다가 어머니 저 의자에 어머니가 먼저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잊지 않고 공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분이 공직관이 확고한 분이에요. 공직관만큼은. 근데 이런 분들이 뭐 공직을 수행할 결격 사유다. 저는 이렇게 안 보고요. 다만 이제 야당에서 이분의 이념이 너무 오른쪽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 역사 논쟁은 뭐 1945년이나 48년이나 뭐 다 본질은 같잖아요. 이 말하는 방식이 서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어떤 오히려 그 야당이 이걸 가지고 뭐 친일 씌우기, 독도 지우기 해가지고 현 정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또 이용하고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45년 광복을 하고 48년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이 독립 아닙니까? 이것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명시된 사실이고 독도라는 것은 더구나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일본에게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이 너무 좀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친일파들을 등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유 없이 뭐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하면 저희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명됐던 인사들이 과거에 뭐 강연이라던가 학술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건 했던 발언들을 쭉 모아 보면. 뉴라이트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게 1948년 이 건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이런 주장들을 펼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했을 때 의원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1945년에 대해서 그 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노코멘트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이 거기서 노코멘트라는 게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도 어떤 이 1948년 건국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인사들이 기용이 되고 이런 것 자체는 결국에 이 헌법 정신에 나온 얘기를 해주셨지만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고 과거 일제강점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되고 이런 거는 나라의 뿌리와 역사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뉴라이트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뭐 뉴라이트도 잘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영석이라는 그분을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겁니다. 다만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이분을 추천을 했고 그래서 임명권자가 그것을 이제 제가를 했을 거고 이제 그것이 원칙이라고 또 이분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참모들이 좀 세심해야 되지 않겠냐. 좀 중도적인 인물 그리고 논란이 생기지 않을 만한 인물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인물 이런 분들을 좀 애초부터 청구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임명이 된 마당에 또 그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언제든지 또 뭐 경질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좀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뭐 국회 청문회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흠결 있는 사람들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뭐 부정부패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크죠. 그러니까 뭐 저희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뭐 인사는 문제가 없었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뭐 친일파 또는 뉴라이트 이런 인사들을 등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뉴라이트들의 뭐 대거 등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런 곳에도 누가 앉았나
있었나 보니까 강제동원과 위안부 이 강제성을 부정했던 사람이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들에 임명됐던 인사들도 보면 이런 역사관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다못해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자 신분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일제 신민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일본의 어떤 불법적인 지배와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그것을 약간 합법화하는 의식에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르게 서 있는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공직을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특히 독립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독립의 어떤 가치를 드높여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 그 몇 분들의 말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을 친일파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또 그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친일적인 그런 어떤 자기 분야에서 무슨 어떤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명 때부터 친일파다 철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통치 발목 잡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법안을 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죠.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과잉인법 논란은 좀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밀고 가는 것 같죠?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사실 규제한다라는 게 좀 과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본의 시각에 동조하고 일본이 주장해왔던 그런 이 불법 강점이나 이런 게 불법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동조하는 인사들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직에 기용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규제해야 할 만큼 인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나온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뉴라이트 나는 모른다, 나는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가 뭔지 좀 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인사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료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저는 그렇게 국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뉴라이트 잘 모른다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법안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닌데 민주당은 이제 국무총리실 안에 11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미화, 정당화, 날조, 비방 이런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고난도의 작업일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과잉 입법이죠. 그런 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잘못한. 그렇게 따지면은요, 6.25 때 북한한테 부역한 사람도 똑같은 법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5.18 때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니까 지금 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건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판단력으로 권력자가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지. 그걸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그 결정도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과연 친일했냐 안 했냐 갖고도 논란을 그러니까 수십 년 해도 지금 만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민주당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댓글에 보면 그런 글들도 올라오긴 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제 샴푸 사용 금지법도 만들고 그렇죠. 일본 여행 금지법도 만들고 그렇죠. 친북 방지법도 만들자. 친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일이 논란이 되면 친중, 친러, 친미는 문제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한민국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역사관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그 역사를 다룰 수 있고 역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교재들을 편찬할 수 있고 어떤 역사의 기록을 쌓아나가는 그 여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인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뭐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왜 인터넷에서 중일마라는 이름으로 회자가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 대일 외교의 기조 그 굉장히 지나치게 저자세의 외교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했던 그 강제 동원에 있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 제3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나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 인사들이 공직에 갔다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사들의 기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진짜 제대로 성찰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용산에 밀정이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친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본인들이 임명한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다녔는지를 보시면 뭐 심지어는 뭐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강제성 이런 것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는 거는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지 않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너무 슬픈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중국에 뭐 굴종했다고 난리법석 아니었습니까? 가서 혼밥이나 먹고 기자들이 얻어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일본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어떤 국정의 전환을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친일이라고 공격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남북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주고 하루아침에 폭파가 돼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것도 뭐 입법법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친북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박성민 씨 보고 말씀해 주셨지만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근데 김태호 이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인데 뭐 이런 공직자의 발언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광복회하고 이제 이종찬 그 회장하고 지금 또 대통령이 갈등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광복회 지원에서 한 삭감 또 이제 공법 단체를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충국 선열 사업회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광복회가 갖고 있는 독립운동 그 어떤 관련 단체로서의 굉장히 독자적인 그 영향력.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기나 타이밍이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양태를 보면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 친일 인사 논란을 광복회가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보복성으로 감사도 하고 또는 이 광복회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뭐 감정 상하면 밥 안 먹고 안 만나고 뭐 야당 대표 싫으면 안 만나고 그리고 자기한테 쓴소리하면 입틀막 하고 뭐 예산 깎고 감사하고 이게 나랍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우리 박성민 의원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광복회하고 좀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대화하고 또 맞춰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이종찬 광복회 회장을 무슨 밀정이다 기쁨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분은 여야를 오가면서 정치를 했지만은 뭐 이준석 대표 말 맞다는 그런 대접을 받을 정도의 정치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종찬 회장님도 이제 화가 나서 또 어젠가 그젠가 얼마 전에 그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갖고 경기도의 독립기념관을 또 별도로 짓는다. 이것도 넌센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뭐 그런 기관이 전부 2개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양쪽이 다 좀 이제 자제하시고. 또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분당 4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 저는 중일마 말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 너무 짧게 40초밖에 안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오만이다, 불통이다, 결국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최우선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의료 대란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 민생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 이 대일 외교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 이 모든 면에서 어떤 본인의 생각과 식견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주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얻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저는 이 개혁은 그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 개혁을 하겠다는 저 의지, 그 길이 고독하겠지만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도 중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또 일부 양보를 통해서 어떤 물꼬를 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안이 있다면은 우리 윤 대통령 주변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하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총리로 새로 선임을 한다든가 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마무리 말씀에 뭐 결론이 다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대중 사실 대통령 시절의 의학분호, 저도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였지만 사실 의사들의 저항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도 개혁의 뜻은 가지되 아까 박승민 최고 말대로 이 국민의 마음 거기에 다가가면서 소통하면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